네, 요약집 계약법 12페이지 테마 4번 기본서는 520페이지입니다. 예, 동시이행 항변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동시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결연성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동시행항변권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서만 발생하고 편무계약에서는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인데 독특한 판례가 있어요. 비쌍무계약이라 할지라도 공평의 원칙상 쌍방의 채무를 동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비쌍무계약이라도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쌍무계약에서만 발생한다고 말하면 판례에 배치됩니다. 네, 원칙이에요. 불능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행기에 도래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동시행항변권은 어떤 요건하에 성립할 것인가? 예, 요건에 관계된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쌍무계약이라 할지라도 양당사자의 모든 채무가 동시행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쌍무계약에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존재해야만 동시행항변권이 성립할 수 있지, 대가관계가 없는 채무라면 동시행항변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령 매매계약이란 쌍무계약함에 있어 중도금은 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매매했다면 중도금을 지급할 때 매도인은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존재해야만 동시행항변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서 동시행항변권이 성립하는 것인데 원칙은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변경이 돼도 동시행항변권은 그대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동시행항변권이지만 당사자가 변경이 돼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면 동시행항변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합니다. 자, 예외예요. 당사자가 변경이 됐다는 이야기는 채권이 양도가 되거나 또는 채무를 인수했거나 또는
상속이 개시되어 당사자가 변경이 됐다 할지라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면 동생항변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생항변권은 언제나 쌍무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된다 라고 말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예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채무의 성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이 또한 채무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동생항변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합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므로 손해배상 채무로 달라지면 그 손해배상 채무는 원래 채무하고 동일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원래 인정되던 동생항변권은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것이지, 동생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당사자가 달라지던 채무의 성질이 변경이 되던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면 동생항변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지 소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해야만, 변제기란 말과 이행기란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이행기에 도래해야만 동생항변권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되는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동생항변권은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예외적으로 동생항변권을 인정하는 예외가 있다. 이 예외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그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불안의 항변권이요. 불안한 자에게 인정하는 동생항변권입니다.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지만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의무, 채무를 이행할 때 불안하죠. 이런 자에게 인정하는 동생항변권을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한다면, 좀 줄여서 적었습니다.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행을 게을리하고 있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이행기에 도래한다면 선이행 의무까지도 동생관계가 된다. 여기에 관계된 판례를 시험에 물어본다고요. 예, 대표적인 판례를 해보겠습니다. 가령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란 쌍무 계약을 1월 1일 날 했습니다.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즉 성립했는데 그날 계약금 10% 지불했고 차후 중도금은 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하고 차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기로 매매했다면 이와 같이 매매했다면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하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지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의무는 매도인에게는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므로 이는 매수인의 선이행 의무입니다. 이 선이행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어. 이행지체하고 있다고. 그럼 매도인이 매수인의 이행지체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매도인의 해제권은 권리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 여부는 매도인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동안에 3월 1일이 도래해버렸다고. 그럼 3월 1일이 도래하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변제기 이행기에 도래했잖아요. 그럼 이 3월 1일부터 매도인과 매수인의 동시이행 관계는 애초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하고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매매했지만 이 3월 1일부터는 선이행 의무까지도 무엇이 되기 때문에 동생관계가 되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 의무까지도 동생관계가 된다. 그러므로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될 것인가? 동생항변권이 존재만 하고 있다면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란 개념 없습니다. 그러므로 2월 1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연이자는
중도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예요. 2월 1일 밤 12시 땡 할 때까지만 지급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날이 돼야 지연 이자가 생긴다고. 중도금에 대한 지연 이자는 중도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즉 다시 말하면 2월 2일부터 잔금 지급기일까지이기 때문에 3월 1일까지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3월 1일이 도래하면 동생관계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하고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 및 중도금 지급 의무 및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까지도 3월 1일부터는 동생관계가 된다. 되겠죠? 예. 라는 말을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요. 일방이, 당사자 일방이 이행의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할 것. 이 말이 상호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행의 제공 없이란 말이 채무는 이행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한다는 말이 청구권만을 행사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상대방이 동시에 이행하자 항변할 수 있다. 그럼 한쪽만 예를 든다면 3월 1일 현재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청구권만을 행사, 잔금 지급 청구만을 하면 그때는 매수인, 상대방이 동생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 말입니다. 그럼 반대 해석하면 이행의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해야만 하지 일방이 이행의 제공을 하면서 이행 청구하면 동생항변권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3월 1일 날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잔금 지급 청구하면 매수인에게는 동생항변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 세 가지 요건을 유념하시고 그 다음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효과를 먼저 보고 지엽적인 내용 몇 가지를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효과의 요건에 관련된 논점이고 효과요. 효과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실체법상의 효과, 실체법상의 효과의 핵이 존재효과효, 줄여 존재효입니다. 존재효. 가장 핵심이. 이 말이 동시행 항변권이 존재만 하고 있다면 행사, 즉 주장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 책임은 진다, 안 진다?
안 진다고. 동생항변권이 존재만 하고 있다면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지 나에게 동생항변권이 있습니다를 주장 행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핵이고 소송상의 효과요. 자, 소송에서는 변론주의 원칙상 행사효입니다. 행사효.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것은 법원은 심리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시험의 논점 아니고 동생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해요. 소송에서 피고에게 동생항변권이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피고가 나에게 동생항변권이 있습니다를 주장 행사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합니다. 그건 시험의 논점 아니고 근데 피고가 동생항변권을 주장한다면 원래는 원고 패소 판결해야 될 것이나 소송 경제상 원고 패소 판결하지 않고 상환 이행 판결 상환 이행 판결이란 말과 상환 거부 판결이란 말은 같은 의미예요. 이 판결이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판결이기 때문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도 말해요. 이게 유치권하고 공통점이에요. 소송에서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 행사한다면 상환 이행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합니다. 예, 동생항변권과 유치권의 공통점입니다. 그럼 그 외 논점 몇 가지를 요약집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약집 계약법 13페이지 2번 성립요건의 동그라미 3번입니다. 거기에 A를 설명드립니다. 이 A는 소팔레라 그랬죠. 소 생각 안 나십니까? 소팔레예요. 소를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하고 매도인이 소를 끌고 이행을 제공했는데 매수인이 아직 외양간을 고치지 않았다고 수령을 게을리 지체한 경우 이런 수령 지체에 빠진 자의 동생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소를 계속 끌고 가야만 한다. 이행의 제공은 계속돼야만 한다. 그러므로 수령 지체에 빠진 자라 할지라도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소를 계속 끌고 가지 않는 한 수령 지체에 빠진 자의 동생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 소팔레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 3번 동생항변권의 효과에서 거기에 실체법상의 효과의 두 번째요.
항자는 없다를 좀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줄여서 항자는 없다를 좀 기억하고, 그 다음 소멸시효 진행이요. 자, 소멸시효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이런 표현들이 지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기초과정부터 자세히 분석해 드렸습니다. 소멸시효란 이야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불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고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는 것을 소멸시효 제도라고 말해요. 그럼 소멸시효 진행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하지 않아야만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칠판 보시고, 이 사례에서 한다면 3월 1일 현재 매도인 매수인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매도인도 매수인도 동생항변권은 존재하고 있지만 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권리는 소멸시효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잔금 지급하세요라고 요구하는 권리,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동생항변권이 존재해도 이런 권리는 그대로 소멸시효는 진행이 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요. 그 말을 이렇게 적어놨네요. 동생항변권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현란하게 규정해 놓았어요. 이 말을 풀면 아무리 동생항변권이 존재하고 있어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권리는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예. 자, 뒤로 넘어가시고, 예, 동생항변권은 민법 규정이 인정하는 동생항변권이 있고, 판례가 법률의 규정은 없지만 동생항변권을 확장하여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설에는 집착하지 마시고 학설은 그냥 묶어서 판례라 생각해도 돼요. 우리 시험은 학설로 묻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혹 학설이 지문에 등장하면 판례와 다수설에 따름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학설은 그냥 무시하고 판례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해해버리면 돼요. 그럼 원칙적으로 동생항변권은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결련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법 규정은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결련성이 있는 것들은 법률에 동생관계라는 걸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판례가 확장한다는 말은 이행상의 결련성이 없는데도 형평의 원칙상 판례가 동생항변권을 인정해버리는 것이 있거든. 그럼 우리 시험은 판례와 법률 규정을 구별하여 묻지는 않습니다. 한 번쯤 공부하는데 초점만 맞춰보라고 매일 정리에는 그런 문제를 보여드렸지만 판례가 인정하는지 법률이 인정하는지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나누어 구별할 가치 없고 전체 묶어서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는지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예, 그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해보자고요. 지금 14페이지의 첫 번째, 두 번째 박스를 한꺼번에 설명드릴 거예요. 먼저 위에 박스 1번입니다.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판례가 정책적으로 동생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원래는 동생관계가 아닌데도 동생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나중에 딴소리를 하거든. 이중직업의 위험 때문에. 원래는 변제기 도래하면 채권 변제하면 되는 것이지 영수증 교부가 동생관계가 아니었었어요.
종이 쪼가리 교부하는 것이 어떻게 이행상의 결론성의 문제냐고. 그러니까 즉 채권을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채권자가 딴소리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중직업의 위험을 부담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걸 발견하고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판례가 동생관계를 인정해버렸습니다. 또한 아래쪽 박스의 오른쪽 두 번째요. 두 번째, 세 번째 묶으시고 변제와 엄수표의 반환도 논리가 똑같습니다. 채권 채무관계가 있고 채무자가 엄수표를 교부한 경우 변제기 도래했을 때 채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하고 나니까 차후 엄수표를 들고 와서 변제를 요청하는 자가 등장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채무자의 이중직업의 위험을 면하기 위해서 변제와 엄수표의 반환도 동생관계를 판례가 인정해버렸다. 그런데 비교하여 첫 번째 박스 1번이요. 채권정서는 포괄적인 용어인데 대표적인 예 생명보험정서를 연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어른이 살아 생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면 돌아가시면 보험회사는 당연히 생명보험금을 지급해야만 하지 보험정서를 안 들고 온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변제와 채권정서의 반환은 동생관계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2번은 위에 박스 두 번째요. 담보물건의 부종성을 알고 있다면 이건 자동입니다. 변제기 도래하여 채무를 변제하면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무가 소멸했기 때문에 종된 권리인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지 말소등기란 형식은 별도로 요하지 않습니다. 처분을 전제로 말소등기하면 되거든. 그럼 저당 채무를 변제하는 것하고 저당권 등기의 말소등기 의무가 동생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당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선이행 의무입니다. 예, 동생관계 아니에요. 그 다음 3번 건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거기에 예외적인 판례 아래쪽 색깔만 시험에 물어봅니다. 자, 이행의 상대방이 같은지를 느껴보라고요.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면 이미 이행한 것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효의 일반적 효과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등이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동생관계 맞습니다. 그런데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된 경우는 동생관계가 아닐 수가 있어.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다면. 그럼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의무는 낙찰자의 채무자, 즉 소유자에 대한 의무, 매도인에 대한 의무예요. 그런데 건저당권자가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건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무는 이행의 상대방이 같다 다르다 다르잖아요.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동생관계다 아니다 아니란 게 판례입니다. 그럼 아래쪽 두 번째 박스요. 법률에 규정이 있는지 판례가 인정하는지 구별할 실익은 없습니다. 그냥 인정 여부만 확인하면 돼요. 그럼 먼저 묶어 해결하면 계약이 해제가 되든 왼쪽에 첫 번째요. 오른쪽에 첫 번째요. 계약이 무효가 취소가 되건 계약이 해제가 되면 원상 회복 의무,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 원상 회복 의무나 부당 이득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왼쪽에 두 번째, 종신정기금 계약 필요 없고 혹 지문에 등장해도 줄여 계약의 해제, 첫 번째와 같이 이해해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첫 번째, 두 번째 콤마를 묶으시고 그냥 계약 해제라 그냥. 간혹 그것도 시험 지문에 오기도 하거든. 그리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계된 사항도 서로 이행할 게 있다면 그때는 동시에 이행하라는 것이 법률의 규정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때 매수인도 매도인에게 이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왜냐하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어 계약 해지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됐잖아요. 이행한 것을 서로 돌려줄 게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변론으로 하고 되겠죠. 그것도 동시에 이행하라는 게 법률의 규정. 그 다음에 간혹 지문에 등장하는 내용이요.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의 잘못으로 완성된 물건의 하자가 있다면 도급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도급인의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수급인의 보수 청구권도 무엇이다? 동생관계다. 빈출은 아닌데 간혹 지문에 등장할까 봐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 아래쪽은 민사특별법 할 때 할 내용인데 가담법이요. 청산기간이 만료된 후 채권자의 의무 2개 하고 채권자의 의무 하나 하고 채무자의 의무 2개가 동생관계입니다. 청산기간이 경관 후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협력할 의무 및 목적물 인도 의무가 동생관계란 걸 가담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도 민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입니다.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의 의무 1개하고 전세권자의 의무 2개가 동생관계입니다. 즉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하고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 의무 및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줄 의무가 동생관계란 걸 민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 오른쪽에 거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설명드렸고 네 번째요. 임차권이 소멸하면 즉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다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를 판례가 정책적으로 동생관계를 인정해버린 겁니다. 원래는 이행상의 결련성이 없습니다. 그냥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목적물 반환하면 끝인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차가 성립하기 위해서 차임 지급이 요소지 보증금 지급이 요소는 아니거든.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래 임대차예요. 우리나라는 약간 변형된 임대차를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대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는 동생관계란 규정은 없지만 지금까지도 실무상 거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많든 적든 그냥 목적물 돌려주고 나니까 임대인이 딴소리를 하거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임차인을 애를 먹여요. 그래서 판례가 정책적으로 동생관계를 인정해버린 겁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판례에 따른다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즉 임차권이 소멸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를 동생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 요약집은 계약법 17페이지요. 그 다음 기본서는 530페이지요. 예, 위험 부담의 문제를 확인합니다. 예, 위험 부담의 문제는 계약이 후발적 불능으로 유효한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쌍무계약의 존속상의 결련성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쌍무 편무로 나누는 구별실익은 쌍무계약의 경우 동생항변권,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지 편무계약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실익이다. 그런데 동생항변권은 이행상의 결련성의 문제지만 위험부담은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하기 때문에 존속상의 결련성의 문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후발적 불능으로 그 계약이 유효하지만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책임 있는 사유,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야만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 시험은 위험 부담을 사례로 묻는다면 채무자는 매도인을 지칭해요. 사례는 10중 8구 매매로 물어볼 것이고 대금은 불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매매에서는 채무자를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다? 매도인이요. 그리고 여기에 위험이란 이야기는 반대급부의 위험을 말해요. 급부의 위험이 아니라 반대급부의 위험인데 여기까지는 우리 시험에 요구하지 않고 그냥 무엇을 기억하시면 돼? 대금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게 위험 부담이에요. 그럼 대표적인 사례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이 소유하는 집을 을과 매매 계약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날 매매하고 계약금 10% 지불했습니다. 2월 1일 날 중도금은 선이행하기로 했어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2월 1일 날 중도금 지급했습니다. 근데 이행기 3월 1일 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기로 했는데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 2월 14일 날 이 집이 화재로 전부 소실돼 버렸어요.
그럼 1월 1일 날 매매계약은 성립했습니다. 계약은 성립했는데 그 이후에 불능이기 때문에 후발적이에요. 후발적 불능인데 후발적 불능은 이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럼 왜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는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5번째는 사례가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잠시 보류해요. 그럼 매매계약에서는 불능의 문제는 대금은 불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는 항상 누구를 말한다? 매도인이요. 그럼 자동적으로 채권자는 누구다? 매수인이요. 그럼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이 난 것은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위험 부담의 문제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는 채무 불이행 책임 중 이행불능의 문제로 이 사례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위험 부담의 문제 아닙니다. 두 번째, 채권자의 귀책 사유란 말은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위험 부담의 문제예요. 제3자 지나가는 행인이 담배꽁초를 잘못 집어던져 불이 났다면 채무자 갑에게는 귀책 사유 있다 없다? 없어요. 천재지변이라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위험 부담의 문제예요. 그럼 여기까지라면 2, 3, 4가 위험 부담의 문제인데 이건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잖아요. 채무자, 채권자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요. 근데 두 번째 사례는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데 이 경우까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건 위험이 채권자의 그럼 5번째 사례 해볼게요. 5번째 사례는 이거하고 약간 사례가 달라집니다. 만약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목적물을 인도한 후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준 후 3번이나 4번의 사례가 발생했다고. 대표적으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것도 논리는 똑같다고 이해하면 돼요. 이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다음에 이런 사유가 생겼다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했을 수 있죠. 중도금 지급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고 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이행하고 나니까 이 점에 화재로 전부 소실됐을 수 있다 없다? 있잖아. 그럼 대표적으로 이 사례에 초점을 맞추시고 3번, 4번은 채권자, 채무자, 쌍방에게 귀책 사유는 없지만 채권자인 매수인이 깔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다. 채권자가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다. 채권자예요. 이는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의미는 대금의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복잡한 이야기는 쉽게 줄일게요. 아무리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도 집이 2월 14일 날 홀라당 타버렸기 때문에 3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방법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채무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면합니다.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데 채무자가 면하면 안 되지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아무리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면합니다. 무엇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대금의 위험을. 대금의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죄송하네. 반대로 써버립니다. 정신이 없다. 대금의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 이렇게 안 해주면 또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같은 말이에요. 자꾸 의무만 적으니까 안기를 했는지 권리로 표현하면 또 모르쇠를 한다. 채권자인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말은 채무자인 매도인이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이 사례라면 계약금 중도금은 반환해야만 하고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 위험이 이전된다는 이야기는 대금의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인 매수인은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채무자인 매도인이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사례라면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됐기 때문에 매도인은 계약금 중도금은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청구하면 되고 잔금 지급 청구. 달리 말하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잔금 지급 의무 부담한다는 말이죠. 예. 라는 걸 구별하는 것이 바로 위험 부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라는 게 위험 부담의 문제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화가 나서 꺾었나? 허리가 휘청해 있네. 빨간 것만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쉬다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